12살의 임진왜란 가을 겨울. 호랑이. 눈이 멈추기를 기다렸다가 오생원은 산해종 셋을 불렀다. 날이 개기 시작하자 언덕에 햇살이 비쳤다. 행랑방에서 가마니를 덮은 채 버려진 막정이를 묻어주라고 시켰다. 따지고 보면 막정이 아저씨는 오생원을 가장 오랫동안 봐온 사람이었다. 둘은 동갑이었고 14살 때 오씨 집안에 들어온 뒤로 쭉 형제처럼 함께 지냈다. 그저 부모를 잃고 홀로 떠도는 거지 소년이었으나 영리하고 충성심이 강했던 소년 막정은 그 후로도 오씨 집안에서 내쳐지지 않고 그렇게 자리를 잡았다. 희문, 오생원이 글을 가르쳐 주어 한글과 간단한 숫자는 읽고 계산할 수 있었고 막정이는 오씨 집안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 오씨 집안에서도 그를 여느 종처럼 대하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늘 오생원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지내며 든든한 손발 노릇을 하였기에 결혼을 하여 분가하면서도 막정이를 데리고 간 것이다. 두 사람이 20살이 되던 무렵에 갑자기 오씨 집안에 천연두가 돌았다. 아래 것들부터 앓기 시작하더니 곧 가족 전체가 알아눕게 되었다. 남씨 부인은 혼사를 앞둔 장손 희문마저 병에 걸리자 음식도 끊은 채 간병허를 했다. 병이 든 아래 것들을 따로 돌봐줄 사람도 없이 마을 밖 움막에서 혼자 내버려 두었다. 그것이 법칙이었다. 며칠에 한 번 입과 코를 싸맨 누군가가 밥과 물을 가져다 주긴 하였으나 종들은 대부분 혼자 앓다가 죽었다. 밤중에 목이 말라 움막에서 개울까지 기어가다가 죽어버린 병자도 있었다. 막정이는 튼튼했고 20살 희문 곁을 충실히 지켰다. 남씨 부인이 시키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의원을 모셔오고 약을 구해왔다. 가족들과 막정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희문은 회복이 되었다. 곧 온몸에 마마꽃, 천연두를 앓을 때 살갗 위에 부스럼처럼 불긋불긋하게 돋는 마마꽃이 피었지만 남씨 부인은 단호하게 아들의 손을 무명천으로 칭칭 싸 묶고 뜬 눈으로 곁을 지켰다. 아들의 몸에 핀 꽃 하나도 떨구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덕분에 아들의 마마꽃은 그대로 곱게 사그라들었다. 이듬해 장가를 갈 때 사람들이 신랑의 잘생긴 얼굴을 칭찬한 건 모두 남씨 부인의 이런 헌신 때문이었다. 희문이 회복되자 이번에는 막정에게 마마님이 찾아왔다. 희문은 회복 중이라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남씨 부인은 막정이를 집 밖 움막으로 내보냈고 아들의 회복에 집중하느라 막정이를 잊었다. 막정이는 놀랍게도 움막에서 혼자 5일을 버티고 살아났다. 다행스럽게 목숨은 건졌으나 얼마나 고열과 갈증에 시달렸던지 정신을 잃기 일쑤였다.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온몸을 쥐어뜯어서 얼굴에 온통 심한 자국이 남았다. 곰보 총각, 얼금뱅이, 사내답게 잘생긴 얼굴이었던 막정이는 마마가 물러가고 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눈꺼풀과 입술까지 얼굴 전체에 흉측한 곰보 딱지가 앉았다. 그래서 얼룩 가죽을 뒤집어 쓴 두꺼비 같은 인상이 되었고 섬세한 표정은 사라져버렸다. 막정이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희문은 가엾다며 몹시 울었다. 막정이가 목숨을 건졌다니 그것에 감사해야지. 어찌 어미 앞에서 눈물을 보이느냐. 남씨 부인은 혀를 찼다. 병을 이겨낸 아들이 대견스러우면서도 지나치게 정이 많고 마음이 약한 것이 불만스러웠다. 신분은 다르지만 한 형제 같았던 그들은 그 뒤로 오랫동안 서먹하게 지냈다. 막정이는 예전처럼 늘 희문의 곁을 지켰고 어딜 가든 말 고삐를 쥐고 따라다녔다. 사람들은 말에 탄 도령은 잘생긴 얼굴이 옥으로 깎은 것 같은데 데리고 다니는 하인은 진흙탕 속 두꺼비 같다고 낄낄거렸다.
사정을 아는 사람조차도 다들 막정이가 도련님의 불행을 대신 받은 거라고 했다. 막정은 겉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어쩌면 그 후로 막정이의 성격이 변한 것일지도 몰랐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고 여자나 술도 좋아하지 않았다. 오생원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짝을 지워주마고 몇 번을 말했지만 막정이는 여자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역병으로 가족을 모두 잃은 과부와 잠깐 살기도 했지만 막정이가 목화값을 세마로 오랫동안 집을 비우게 된 사이 말도 없이 사라졌다. 아쉬울 것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이 인연이 그런 식으로 이어졌다가 사라졌다. 막정이가 유일하게 마음을 준 사람이 어쩌면 분개였을지도 모른다. 분개는 윤겸의 처가 시집 오면서 데려온 여정이었는데 어느 날 그해 새경 대신 도련님의 댁에 그 눈알이 까만 계집을 달라고 말해 오생원은 깜짝 놀랐다. 분개는 그때 어린 계집아이 태를 벗어나지 못한 나이였는데 이유도 모르고 과묵한 오생원네 행랑아범에게 팔려온 것이다. 막정이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기쁨이자 슬픔의 시작이었다. 따지고 보면 분개도 불쌍하긴 혀. 분개가 그때 막정이한테 안 간다며 잿물을 마시고 죽으려고까지 했거든. 겨울밤은 길었다. 눈이 소복하게 쌓이는 동안 보기 아줌마는 다미를 옆에 끼고 넋두리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것이 막정 아저씨의 기구한 인생 내력이었다. 포근한 날씨에 땅이 얼지 않아 해가 지기 전에 새 산에는 막정이 아저씨의 시신을 묻고 돌아왔다고 했다. 그들은 행랑아범을 매장한 것보다도 산에서 본 산군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집채만한 호랑이가 셋이서 뒹굴뒹굴하면서 놀고 있더라니까요. 사람을 보고도 피하거나 달려들지도 않았습죠. 그랬다. 지난해부터 마을에 호랑이가 출몰해 송아지와 닭을 물어간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어미 호랑이가 새끼 2마리와 함께 뒹굴거리는 것을 코앞에서 보았다는 것이다. 녀석들은 배가 불렀는지 다행히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더라고 했다. 오생원은 술과 과일을 올리고 죽은 이를 위한 상을 차려주었다. 그의 마지막 나날들, 막정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아무 관심도 받지 못한 채 객지에서 혼자 죽었다. 막정을 위한 저 세상을 앞에 두고 오생원은 만감이 교차했다. 어쩌면 어느 짧은 순간에 오생원과 막정이의 운명을 둘로 나뉘었는지도 모르겠다. 삶의 희노애락, 기쁨과 즐거움, 삶의 단맛은 오생원의 것이었고 분노와 슬픔, 삶의 쓴맛은 막정의 것이었던가. 막정이 홀로 모두 견뎠을 슬픔의 장이 이제는 사라져버린 기분에 몹시 쓸쓸했다. 이제는 오생원 자신에게도 슬픔과 고통의 장이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날이 추워지면서 다나의 병도 깊어졌다. 날이 너무 추워서인지 꼴을 배불리 먹이지 못해서였는지 갑자기 새벽에 늙은 조랑말이 죽었다. 그저 갈 때가 되어서였을지 모른다. 며칠 뒤에는 밤마다 유난히 지저대던 미백이마저 호랑이에게 물려갔다. 사내 종들이 대밭에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았던 흔적을 찾아냈다. 그곳에서 며칠을 노린 모양이었다. 미백이는 겁이 많지만 충성심이 강한 개였다. 오생원의 인생에서 불행의 방패막이었던 막정이가 사라져버린 후 유일한 이동수단이었던 전박이가 죽고 미백이가 물려가고 딸의 병마도 더해지는 게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다. 그의 겨울은 유독 길고 매서웠다. 뗄 나무도 떨어져서 불을 뗄 수가 없었다. 이불을 덮는다고 해도 얼음 같은 구들장 위에서 매일 잠을 청하는 일이 고통이었다.
담아, 물을 데워 들여오너라. 오생원이 다나 아가씨 방에서 다미를 불렀다. 아마도 아가씨를 씻기려는가 보다. 다미는 더운 물을 준비해서 깨끗한 수건과 함께 들고 갔다. 아가씨는 머릿니가 들끓어서 두피에 종기가 가득하고 그나마도 터져서 고름이 흐르는 형편이었다. 아무래도 머리칼을 자르는 게 낫겠다. 다나 아가씨는 퀭한 눈으로 말없이 다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눈짓으로 제 반지꼬리를 가리켰다. 다미는 그 안에서 예쁜 뿔 손잡이 가위를 꺼냈다. 한결 시원할 거예요. 제가 어성초 즙을 발라드릴게요. 머리카락은 금방 다시 자라요. 다나 아가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생원은 딸을 조심스럽게 안았다. 작은 가위를 들고 종기가 난 곳의 머리칼을 짧게 잘라냈다. 다미는 수건을 들고 서걱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받았다. 두피가 성한 곳이 없어서 결국엔 머리카락을 거의 다 잘라내고 말았다. 구도리가 안 움직이잖아? 살아있나 봐줄래? 다나 아가씨는 머리털이 깎이면서도 구도리 걱정을 했다. 살아는 있어요. 겨울잠을 자는 거예요. 다미는 구도리가 사는 물그릇에 손가락을 넣어보았다. 죽은 듯 움직이지 않던 녀석이 움찔하며 손발을 휘젓는다. 겨우내 먹이도 주지 않았는데 살아있는 게 신기했다. 그 다음에는 더운 물을 적셔 더러워진 몸을 대강 닦아냈다. 뼈만 남은 채 파리한 모습으로 바들바들 떠는 것이 너무 가여워 오생원은 딸아이를 더 씻기지 못했다. 다나 아가씨가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다행이었다. 오생원은 다미에게 나머지를 부탁하고 흐느끼며 자리를 떴다. 나 봄까지 살 수 있을까? 다미는 아가씨의 몸을 씻기는 데 집중하면서 일부러 씩씩하게 대답했다. 그럼요. 봄에 오약꽃이랑 살구꽃 피는 거 같이 구경 가요. 냇가에 구도리도 띄우고요. 그네도 타요. 다나 아가씨의 생기 잃은 파리한 몸에서 익숙하면서도 아릿한 슬픔이 느껴졌다. 구도리, 네가 잘 돌봐줄래? 어머니는 자꾸 버리라고 하셔. 다나는 물그릇을 애틋하게 바라봤다. 제가 잘 돌볼게요. 먹고 싶은 것 없으셔요? 무엇이든 만들어 드릴게요. 민둥이가 된 다나 아가씨, 민둥머리가 된 다나 아가씨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다. 막동이의 모습, 화전민들이 떠난 빈집에서 홀로 막동이를 안고 있던 그날이 생각났다. 오늘 아침도 만두 2개 다 토했는걸. 속에서 소화를 못해. 그랬다. 다나 아가씨는 말린 쑥을 넣고 만든 찰떡과 꿩고기와 두부를 넣고 빚은 만둣국을 먹었는데 얼마 뒤 다 토해버렸다. 그 뒤 정신을 잃었고 오생원이 청심환을 먹여 겨우 구해냈다. 그래도 입맛 돋을 게 생각나면 무엇이든 말씀하셔요. 제가 구해드릴 테니. 다미는 방을 치우고 물러났다. 그때 아가씨가 조그맣게 속삭였다. 석류 한 입 먹고 싶어. 보기 아줌마는 막정이 아저씨와 붕괴가 쓰던 방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계집종들의 방에서 불편하게 쪽잠을 잤다. 대신 새로 얻은 방에다 배틀을 들여놓고 길쌈을 했다. 보기 아줌마는 일에 미친 사람 같았다. 제 잠을 줄여서 길쌈을 하는 것이 그저 돈을 모으는 재미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해가 지면 호롱불을 문간에 걸고 새벽까지 배를 짰다. 오생원은 그것이 매우 못마땅했다. 주인의 일이라면 저렇게 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하겠느냐는 것이다. 다미는 보기 아줌마 옆에서 자투리 천으로 머리수건을 만들었다.
머리카락이 자랄 동안 다나 아가씨 민둥머리에 씌울 것이었다. 병자의 기분을 밝게 해줄 생각에 작은 오약꽃도 점점이 수놓았다. 나 죽으면 누가 내 제삿날에 물이라도 떠놓을 것이여. 내 자식들이랑 한날에 제사밥 얻어 묵을란다. 보기 아줌마는 바느질을 하거나 길쌈을 하면서 두런두런 많은 이야기들을 했다. 오생원 집안 내력이며 많은 이야기들은 보기 아줌마에게서 들은 것이었다. 그런데도 자기 살아온 얘기는 그날 밤에야 비로소 털어놓았다. 이제 담이 너도 한 식구니께. 보기 아줌마는 몹시 흉년이 들었던 어느 해 딸아이와 남편을 한꺼번에 잃었단다. 남편은 보리쌀을 훔치다 어느 부잣집 사내종에게 맞아 죽었고 딸아이는 길에서 굶어 죽었다. 죽 그릇을 쥐고 퍼먹느라 옆에서 딸아이가 죽은 것도 몰랐던 기억이 가슴에 맺혀서 하늘에서 딸아이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고 했다. 보기 아줌마는 남편과 딸아이의 기일이 되면 홀로 제 몫에 쌀을 덜어 제사밥을 차려왔다. 이제 내가 무명을 팔아서 한몫 마련해 놓을 테니 담이 네가 우리 앞에 물 좀 떠줘. 그렇게 보기 아줌마의 살아온 이력을 알게 되니 그동안 담이를 거두면서도 갑자기 냉담하게 밀어내곤 하던 까닭을 알 것 같았다. 넌 얌전히 바느질 하면서 그렇게 여기 붙어 있다가 내가 해준 무명필 가지고 시집 가거라. 이 집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시집을 가게 될까? 그게 내가 살아야 할 삶일까? 다미는 생각했다. 이 겨울에 석류가 어디 있다고 그랴. 혹 말린 거면 홍생원 댁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만. 다미가 석류를 구할 수 없냐고 묻자 보기 아줌마가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다미는 내일 당장 날이 밝는 대로 홍생원 댁에 가보리라 다짐하며 아가씨의 머릿수건을 껴안고 스르르 배틀 옆에서 잠이 들었다. 새벽에 미친 듯이 개들이 짖었다. 흑순이는 밭으로 달아났다. 보기 아줌마가 비명을 질러댔다. 으아! 사람 살류! 먼저 눈을 뜬 것은 담이었다. 담이는 잠에 취해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처음에는 외놈이 쳐들어온 줄 알았다. 그 다음엔 어리석게도 방 안에 천둥 번개가 쳤나 싶었다. 방 안에 죽음이 들어와 있었다. 무서운 가면을 쓴 도깨비, 재앙을 몰고 다니는 저승사자였다. 앞발을 한 번 휘두르자 문짝이 떨어지고 벽이 허물어졌다. 허물어진 벽 너머로 까만 하늘과 새벽별이 보였다. 산에서 산군이 내려오셨다. 보기 아줌마! 방 안에 도깨비불 2개가 이글이글 불타며 떠다녔다. 도깨비불 크기가 국그릇만 했다. 호랑이 눈깔이었다. 털을 곤두세우자 얼굴이 쌀가마니만 했다. 흰 수염이 뻣뻣하게 일어섰다. 상군이 오셨구나.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다. 공포를 넘어선 너무나 낯설고 압도적인 재앙 앞에 그저 무기력하게 내던져짐이 느껴졌다. 순간 호랑이가 다미를 쳐다보았다. 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작은 인간을 그제야 발견하고 흥미가 생긴 모양이었다. 아이는 안 돼! 느닷없이 보기 아줌마가 상군이에게로 돌진했다. 지옥에서 온 악귀가 내뿜는 그 불길 두려움 속으로 뛰어들었다. 보기 아줌마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상군의 머리채를 잡고 덤볐다. 호랑이는 거칠게 짜증을 내며 여인의 어깨 쭉지를 덥석 물었다. 세차게 흔들었다. 사방에 피가 튀었다. 산신은 축 늘어진 여인을 입에 문 채 가뿐하게 어둠을 타고 날아가 버렸다. 굶주림에 지친 호랑이는 밤새 대숲 아래에 웅크리고 기다렸다. 얼마 전 새끼 하나가 사냥꾼이 놓은 덫에 빠져 죽은 뒤로 몹시 성이 나 있었다.
이렇게 마을 가까이 내려오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러나 요사이 계속 사냥에 실패하자 굶주림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새벽이 되자 호랑이는 멀리 호롱불이 반짝이는 집을 향해 번개처럼 내달렸다. 담을 넘자 검둥개가 나와 미친 듯이 지저댔다. 갑자기 호랑이의 생각이 바뀌었다. 토실토실한 개는 어떤가? 나쁠 것 없다. 얼마 전 잡아먹은 흰꼬리 얼룩개의 혼이 아직 뱃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호랑이가 어둠 속에서 이글거리는 눈빛을 내뿜었다. 검둥개는 호랑이 뱃속에 갇힌 채 친구 미백이의 혼을 똑똑히 보았다. 이제껏 호랑이가 집어삼킨 수많은 혼령들이 그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도 보았다. 원한을 품고 죽은 귀신들이 산군의 등에 달라붙어 저마다 소리치고 비명을 지르고 욕설을 해댔다. 검둥개는 미친 듯이 달아나 버렸다. 호랑이는 아쉽게 입맛을 다셨다. 네, 언젠가는. 앞발로 방문을 부쉈다. 살짝 밀었을 뿐인데 한쪽 벽이 같이 허물어져서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 방 안에 흰 수염을 주렁주렁 늘어뜨린 커다란 소나무 배틀이 보였다. 이게 뭔가? 익숙한 송아지의 냄새는 아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바닥에 작은 아이가 잠들어 있다. 킁킁 킁킁. 신선한 냄새가 풍겼다. 이 작은 인간으로 할까? 그때 나무소를 타고 있던 한 늙은 여인이 일어섰다. 가소롭게도 늙은 여인은 상군에게 덤벼들었고 호랑이는 반사적으로 피하며 여인의 목덜미에 송곳니를 박아 넣었다. 이 여인은 질기고 억세기만 하고 기름이나 살이 없을 것이다. 어쩔까? 저 신선한 어린 것으로 할까? 생각이 많은 상군이었다. 멀리 미친 듯이 개들이 지저댔다. 그것이 신호였다. 호랑이는 생각을 마쳤다. 이것으로 만족하자. 그러나 언젠가 돌아와 저 어린 것을 데려가리라. 상군은 그날의 양식인 보기 아줌마를 물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날이 완전히 밝아서야 사내 종들이 움직였다. 다들 두려워 미적대다가 겨우 짝을 지어갔다. 해질 무렵에서야 뒷산 어귀에서 옷가지와 시신 일부를 거두었다. 길 한가운데 보기 아줌마의 머리만 남아있었다. 세미록 오희문의 일기 정유년 2월 26일. 지난 밤중에 이현 관아의 계집종이 호랑이에게 물려가서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소리가 몹시 간절했으나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나가보지 않았다. 물고 갈 때 관아의 뒤를 지나가서 사람들이 모두 들었는데도 끝내 구하지는 못하여 굶주린 호랑이의 뱃속을 채워주었다. 불쌍하다. 요새 고약한 호랑이가 성행하여 문과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오기도 한단다. 몹시 걱정스럽다. 네, 12살의 임진왜란 이번 챕터 호랑이. 여기에 처음으로 오생원과 막정 아저씨, 양반과 종이었던 막정 아저씨의 관계,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시작되었는지 설명이 나와요. 같은 나이였고 같이 자라서 함께 나이가 들어갔지만 양반과 노비라는 신분 차이 때문에 그 둘은 굉장히 다른 인생을 살았죠. 이게 신분 사회가 없었던 그런 삶이었다면 둘은 아마도 best friends가 됐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친한 친구로 막역한 우정을 나누며 살았을 법한데 정말 너무 슬펐어요. 막정이 아저씨의 인생이 항상 오생원을 지켜주고 그리고 천연두가 돌았을 때 사실 이 막정 아저씨가 오생원에게 그 천연두가 옮은 것이죠. 아저씨 오생원을 돌봐주다가 나중에 이제 천연두가 옮아서 정말 뜬 눈으로 아무도 없는 움막에서 오이를 버티며 고열로 앓으며 생사를
헤매다가 살아났어요. 굉장히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고 운명은 막정 아저씨를 살게 했는데 마지막까지 그렇게 해서 막정 아저씨를 위해서 분계라는 아이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켰죠. 막정 아저씨가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던 여자 종이었어요. 근데 분계는 이미 짝이 송로가 있었었고 둘이 연인이었기 때문에 막정 아저씨에게 마음을 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렇게 분계가 송로랑 또 달아나게 되면서 막정 아저씨는 거의 삶의 의미를 잃고 그렇게 무기력하고 허망하게 삶을 마쳤어요. 이 내용 중에서 묘사하던 그 중에 막정 아저씨가 죽음으로 인해서 오생원의 방패막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오생원에게 이제 불행이 들이닥치게 된다는 될 것 같은 예감을 오생원이 느꼈다는 그 장면의 묘사가 참 기억에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나 아가씨, 막내 다나 아가씨 딸마저 정말 너무나 앓고 있어서 머리니에 지금 들끓는 머리니에 두피가 다 벗겨지고 허물어져서 고름이 나고 거의 죽음의 문턱에 다 다르렀지만 그 와중에도 그 작은 오빠가 주었던 거북이죠. 작은 거북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거북이 걱정만을 해대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복선이라고 하죠. 이 삶이 마감되는 다나 아가씨의 삶이 마감되는 순간 이 작은 거북이도 왜냐하면 거북이가 상징하는 것이 무병장수거든요. 그 거북이는 인간의 우리 한국의 삶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수명에 굉장히 상징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거북이가 아마 다나 아가씨를 그 단명하는 이 아가씨의 삶을 상징하는 그런 복선인 것 같고요. 정말 눈물이 약간 앞을 가려서 제가 중간에 읽다가 목도 지금 너무 제가 한꺼번에 챕터를 여러 장을 지금 읽고 있어서 목이 너무 건조했고요. 그리고 눈물이 앞을 진짜 가릴 정도로 너무 슬픔이 오생원 댁에 닥쳤어요. 그리고 너무나 흉측하다고 하기에는 정말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일들이었죠. 그리고 호랑이가 산에 사는 호랑이들을 산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약간 정말 예전에 호랑이들은 뭐 거의 정말 우리가 지금 뭐 동물원에 가면 호랑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많이 책이나 이런 것을 접할 수 있으니까 호랑이나 그런 산 짐승들이 좀 친근하게 다가오는 거죠. 정보도 많고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야생성을 정말 강하게 지닌 호랑이, 그 시대의 호랑이와 지금의 호랑이는 조금 더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호랑이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민가로 내려와서 이렇게 사람을 잡아간다는 이 일들이 우리 한국 전통적인 이야기 속에서 주제거리로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들은 사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뭐 제가 읽었던 그 동화 내용 중에서 호랑이와 팥죽 할멈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랑이가 한테 팥죽을 한 그릇 주면 안 잡아 먹지 뭐 이런 식의 내용들, 그렇게 여러 가지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일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실제로 호랑이들이 민가로 출현해서 사람들을 잡아서 물어갔다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속수무책으로 뭐 호랑이에게 물려가거나 죽임을 당했던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호랑이의 새끼가 덫에 물려서 죽은 이후에 이 어미 호랑이가 오생원네 집에 쳐들어와서 담을 넘어서 쳐들어온 뒤에 문을 손으로
무너뜨려서 벽까지 허물어졌죠. 뭐 그 시대의 집들은 기와 좋은 집이어도 기와 장이 지붕에 있고 다 황토 흙으로 지어진 집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튼튼하게 방어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렇게 호랑이가 들어와서 단아를 발견했죠. 근데 보기 아줌마가 이 산신에게 호랑이에게 돌진해 뛰어들어서 단아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대신 이 보기 아줌마가 물려가 죽게 되죠. 이 한 사람 한 사람 보기 아줌마, 막정 아저씨, 오생원, 다나 아가씨, 그리고 다니,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캐릭터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들여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다들 어떻게 해서 자기들의 가족과 그리고 자식들을 잃게 되었는지, 굶어 죽거나 외놈에게 죽거나 여러 가지 이유, 알아서 병으로 죽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살아남은 이 가족들은 정말 살면서도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기 아줌마의 딸이 굶어 죽었기 때문에 이 단아를 보면서도 그 가슴 아픈 자기 딸의 생각이 나서 아마도 그렇게 호랑이에게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막정 아저씨 그리고 호랑이에 이어지는 챕터까지 너무나 슬프고도 충격적인 일들이 오생원의 집안과 그리고 다나에게 일어납니다. 너무나 슬픈 마음과 이 끝막으로 치닫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이야기들이 너무나 애처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 클라이막스 부분에 가니까 정말 슬픈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모두의 스토리들이 가슴을 정말 아프게 하는데요. 챕터 2개 연달아서 읽어봤고요. 제가 나머지 이제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다나의 눈으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나가 지켜봐야 했을까요? 생을 마감하는 것을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나가 이 동생이 막둥이를 안고서 동생이 죽는 그 장면을 겪었잖아요. 그 일들을 겪은 그 장면을 회상할 때 정말 정말 눈물이 나네요. 그 어린 동생을 안고서 내 앞에서 내 눈에서 이렇게 죽었다는 것을 겪은 사람의 심정은 어떨지 참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오늘도 12살의 임진왜란 2챕터 잘 들으셨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12살의 임진왜란 이렇게 들으실 때 클릭하시면 이 episode transcripts라고 써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을 이제 클릭하시면 한국말로 쓰여진 스크립트를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같이 내용을 한국어를 눈으로도 좀 같이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들으셨으면 더욱 좋을 것도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제가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모두들 안녕.